자정의 종소리가 서울의 스카이라인 위로 희미하게 울려 퍼진 지 오래였다. 남산타워는 멀리서 어둠을 꿰뚫는 등대처럼 반짝였지만 그 불빛이 닿지 않는 도시의 깊숙한 골목은 차가운 8월의 비에 젖어 축축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366시간의 기나긴 당직을 마친 외상 외과의사 유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을 나섰다. 하얀 가운 아래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메스보다 더 날카로운 지성이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감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소독약 냄새와 핏자국,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의 희미한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감정은 사치였고 냉철한 판단력만이 유일한 미덕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여러 명의 생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지만 그 어떤 환희나 보람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하나의 일이 끝났을 뿐. 내일이면 또다시 반복될 지독한 현실의 일부였다. 평소라면 번화가를 따라 걸었겠지만 오늘은 한시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길은 쓰레기통에서 새어나오는 악취와 빗물이 고인 웅덩이로 질척였다. 오직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소리와 후두둑거리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서울의 밤은 위험으로 가득했고 불필요한 일에 얽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는 단순한 취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삶의 마지막 끈을 붙잡으려는 자의 절규였다. 의사의 본능이 이성을 압도했다. 서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골목의 더 깊숙한 곳. 낡은 컨테이너 박스 옆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값비싼 검은색 정장은 찢어지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남자는 복부를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총상이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런 종류의 상처는 병원 응급실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남자의 주변에는 탄피 몇 개가 뒹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상황의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갈등했다. 이 남자를 돕는 것은 자신을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이미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젠장! 나지막이 욕설을 뱉은 서연은 곧바로 남자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남자의 목에 닿아 맥박을 확인했다. 미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다. 정신 차려요. 내 말 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맹수와 같은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 앞에 나타난 낯선 여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누구냐? 이사예요. 지금 당신을 도우려는 거니까 쓸데없는 질문은 집어치워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손전등과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전문적인 장비는 아니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살폈다. 복부 관통상, 출혈이 너무 심했다. 이대로라면 과다출혈로 10분도 버티기 힘들 터였다. 앰뷸런스를 부르지 마.
남자가 간신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조는 위압적이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당신 죽어가고 있다고. 내 사람들이 오고 있어. 서연은 남자의 말을 무시하고 상처 부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상처 위에 단단히 동여맸다. 남자는 극심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치료하는 여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여자의 표정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두려움, 연민, 호기심 같은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눈앞의 환자를 살리겠다는 외과 의사 특유의 냉철한 집중력만이 가득했다. 피와 죽음이 난무하는 자신의 세계에서조차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이름 모를 이 남자의 이름은 권태환.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거대 범죄 조직 흑사파 HACFI의 보스였다. 오늘 밤 그는 가장 믿었던 부하의 배신으로 치명적인 기습을 당했다. 수십 명의 충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그 역시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결국 이 어두운 골목에서 생을 마감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권태환의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빗소리가 멀어지고 눈앞의 여자 얼굴이 여러 개로 겹쳐 보였다. 그는 평생을 의심과 배신 속에서 살아왔다. 대가 없는 호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자신을 구하려는 것일까? 그녀의 눈은 너무나도 투명해서 그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남자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출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호흡은 안정되었지만 천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이봐요. 정신 잃으면 안 돼. 내 말에 대답해요.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걸며 그의 의식을 붙잡아 두려했다. 권태환은 흐릿한 시야로 여자를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권태환.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들이 총을 든 채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보스와 그 옆에 있는 낯선 여자를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경계 태세를 갖췄다. 보수! 한 남자가 외치며 달려왔다. 그는 권태환의 오른팔인 김 실장이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당신 누구야? 보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연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총 치워 내 보스 살리고 싶으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김 실장은 당황했다. 여자의 태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권태환의 상처를 보고는 상황을 파악했다. 여자가 응급처치를 한 덕분에 보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저희가 맡겠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총을 내렸다. 부하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권태환을 채 태우려 했다. 잠깐 아직 움직이면 위험해. 최대한 충격을 주지 말고 옮겨.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김 실장이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럼 죽으라고 내버려 둘 건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죽을 거야. 저희에겐 따로 의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사례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들이 권태환을 차 안으로 옮겼다. 차에 실리기 직전 권태환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얼굴에 깊이 새겨졌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아닌 소유욕에 가까운 기묘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차문이 닫히고 검은 세단들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골목에는 다시 정적과 빗소리만이 남았다. 서연은 피로 얼룩진 자신의 손과 스카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빗속을 터덜터덜 걸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끔찍한 피로감과 함께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저 힘든 환자 한 명을 더 만났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마주쳤던 그 남자의 강렬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평온하고 무미건조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는 펜트하우스의 침실은 병원 특실보다 더 정교하고 살균된 공간이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며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고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아로마 향이 감돌았다. 권태환은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를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며 의식을 되찾았다. 복부를 관통하는 통증이 현실감을 일깨웠지만 그의 정신은 안개 속에서 막 빠져나온 듯 선명했다. 조직 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외과의의 집도로 총알은 무사히 제거되었다. 며칠만 더 안정을 취하면 예전의 몸 상태를 되찾을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권태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배신자에 대한 분노나 조직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빗줄기가 쏟아지던 그 어두운 골목의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피와 흙탕물로 뒤범벅된 자신을 내려다보던 감정 없이 차갑게 빛나던 그 눈동자, 망설임 없이 상처를 헤집던 가늘고 흰 손가락, 죽음의 문턱에 선 자신에게조차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명령하던 서늘한 목소리. 이사예요. 쓸데없는 질문은 집어치워요. 권태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건 흥미로움의 표현이었다. 그는 평생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살아왔다. 돈, 폭력, 권력, 이 세 가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은 없다고 믿었다. 그의 적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그의 여자들은 그의 눈짓 하나에 복종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도, 연민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해결해야 할 문제, 즉 죽어가는 환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것은 권태환에게 있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자극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맹수를 발견한 사냥꾼의 희열을 느꼈다. 반드시 손에 넣고 싶은, 오직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소유물. 김실장, 나지막한 부름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실장이 한 걸음 다가왔다. 부르셨습니까? 보스, 그 여자 찾아내. 권태환의 목소리는 수술 후에 쇠약함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미 조사를, 그런 보고를 원하는 게 아니야. 권태환이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도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름, 나이, 직업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하루의 동선, 즐겨 먹는 음식, 잠버릇, 인간관계, 과거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알아내. 단, 절대 접근하거나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선 안 된다. 멀리서 아주 조용히. 알겠습니다. 김 실장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보스의 의중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그 명령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보은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었다.
보스의 눈빛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보다, 적을 제거할 계획을 세울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집착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 시각, 유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은 마치 지독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날 입었던 피 묻은 옷을 쓰레기통에 버렸고 머릿속에서 그 남자의 얼굴과 눈빛을 지워버리려 애썼다.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다시는 엮일 일도, 엮여서도 안 되었다. 그녀는 수술실에서 다시 한번 신의 경지에 가까운 집중력을 선보였다.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는 장기가 파열되고 과다출혈로 이미 반쯤 죽은 상태였다. 하지만 서연의 손끝에서 메스가 움직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는 터진 혈관을 정확히 찾아내 봉합했고 찢어진 장기를 능숙하게 꿰맸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수술실의 모든 스태프들은 경애와 감탄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수술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의사 유서연으로 돌아왔다.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쁨도, 동료들의 칭찬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텅 빈 아파트와 병원을 오가는 단조로운 궤도를 맴돌 뿐이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그날 오후부터였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 식당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 퇴근 후 서점에 들렀을 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평범한 행인들 뿐이었지만 등 뒤에 서늘하게 와닿는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의 후유증인가 서연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도 있었다. 끔찍한 경험을 한 뒤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감상적인 진단을 내릴 만큼 나약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잘 훈련된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보내는 명백한 신호에 가까웠다. 그녀의 아파트는 서울의 평범한 오피스텔 단지에 있었다. 내부는 그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최소한의 가구만이 배치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잠을 자기 위한 공간일 뿐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창가에 서서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건물, 어둠이 내려앉은 상가, 주차된 차들, 특별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 남자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틀 후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권태환 앞에 섰다. 권태환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완전히 되찾은 상태였다. 버거해, 유소연, 만 30세, 한국대학교 병원 외상외과 전문의입니다. 김 실장은 서류 첫 장을 넘기며 보고를 시작했다. 국내 최고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레지던트 시절부터 천재적인 수술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얼음 여왕, 강철 메스 등의 별명으로 불립니다. 수술 중에는 단 한치의 감정 동요도 보이지 않으며 그녀의 손을 거친 환자들의 생존율은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권태환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소파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렸다. 가족관계는 없습니다. 보육권 출신으로. 기록상 혈연은 전무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빗길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고 당시 어린 유소연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의 트라우마가 그녀를 외상외과 의사의 길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권태환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다. 고아, 끔찍한 과거. 그것이 그녀의 그 공허하고
차가운 눈빛을 만든 것일까?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사생활은 극도로 단조롭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 외에 특별한 활동은 없으며 친하게 지내는 친구나 연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미는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 그야말로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입니다. 김 실장의 보고가 끝났다. 서류에는 그녀의 하루 일과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녀가 즐겨가는 식당의 메뉴, 자주 읽는 책의 장르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게 발가벗겨져 권태환의 손에 들려 있었다. 권태환은 파일을 건네받아 천천히 넘겨보았다. 증명사진 속의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여자. 그의 입가에 다시 한번 그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했다.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함과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 그녀를 지켜줄 가족도, 그녀의 실종을 애타게 찾을 친구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에 홀로 떠있는 섬과 같았다. 권태환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그녀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감사함과는 거리가 먼, 훨씬 더 원초적이고 지독한 감정이었다. 신성한 성역에 홀로 피어난, 누구의 손도 타지 않은 꽃을 발견한 기분. 꺾어서 나만의 화병에 꽂아두고 오직 나만이 그 향기를 맡고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싶다는 파괴적인 소유욕.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제국, 그의 왕국인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그녀가 살고 있었다. 아직은 자신의 존재를 모른 채 김실장, 머쓱,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 권태환은 도시의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오래 머무를 아주 귀한 손님이야. 그의 목소리는 밤의 정적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폭풍의 전조가 담겨 있었다. 유서연이라는 평온한 섬을 향한 흑사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유서연의 삶은 다시 궤도에 오른 듯 보였다. 수술, 회진, 컨퍼런스, 기계의 부품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왔다.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자신의 일상 주위로 촘촘하게 쳐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 그 시선의 정체를 확인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연기처럼 흩어졌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도 기나긴 수술을 막 끝내고 나온 참이었다. 땀과 피로에 절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문 주차장은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자신의 낡은 국산차를 향해 걸어가던 서연의 앞에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길을 막듯 멈춰 섰다.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심장이 경고하듯 세차게 울렸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내렸다. 일주일 전 그 골목에서 보았던 권태환의 오른팔, 김 실장이었다. 유서연 선생.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저희 보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올 것이 왔군. 서연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보스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곤란합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정중한 요청입니다. 김 실장이 한 걸음 다가서자 차의 반대편에서도 건장한 사내 둘이 내려 그녀의 퇴로를 막았다. 그들은 무기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단단한 체격과 훈련된 움직임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그 어떤 총구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이것은 요청을 가장한 납치였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소리를 질러봤자 이 넓은 주차장에서 누구 하나 달려와 줄 리 없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알아분만 주시죠. 동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선생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기한 휴가를 신청했다고 통보해 두었습니다. 김 실장의 대답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그녀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녀의 사회적 관계를 조용히 절단해 버린 것이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흘렀지만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순순히 채올랐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는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차는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와 서울의 화려한 밤거리로 합류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주변 풍경과 경로를 머릿속에 새겼다. 한강을 건너고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도시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최고급 주상복합 타워 앞에 차가 멈췄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는 오직 한 세대로만 연결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엘리베이터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상승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 펜트하우스를 의미하는 P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마치 박물관처럼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위압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거실 중앙으로 안내되었다. 공간의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야경을 배경으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일주일 전 자신의 피 속에서 죽어가던 남자 권태환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이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힘과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연을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날 밤의 고통스러운 흔적 대신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새집에 온 걸 환영하오. 유 선생.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금속성이 느껴졌다. 서연은 주눅들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죠? 이건 명백한 납치입니다. 납치라니. 말이 심하군. 나는 내 은인에게 보답하려는 것뿐인데. 권태환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마치 진귀한 보석을 감정하듯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었다. 여기서 지내게 될 거요. 당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갖게 해주지. 돈, 옷, 음식, 세상 최고의 것들로만. 단 한 가지. 자유만 빼고 웃기지 마세요. 난 당신의 인형이 아니야. 당장 날 돌려보내요.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소. 그러니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은 내 것이오. 그것은 선언이었다. 논리도 설득도 없는 오직 힘에 의한 일방적인 통보. 서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에요. 나는 의사로서 내 직업적 의무를 다했을 뿐. 당신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법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의 위협에 권태환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법이 도시에서 내게 법은 그리 무서운 존재가 아니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벽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서연의 텅 빈 아파트 내부를 비추는 실시간 CCTV 영상이었다.
누군가 이미 그녀의 집에 침입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다. 당신의 병원, 당신의 집, 당신의 은행 계좌, 이미 모든 것을 정리했소. 이제 세상은 유서연이라는 의사가 조용히 사라졌다고 생각할 거야. 아무도 당신을 찾지 않아. 그는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권태환이 만든 이 화려한 감옥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앞으로 당신은 내 전담 의사요. 그리고 내 여자이기도 하지.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려 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꺾이지 않은 채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겨누고 있었다. 권태환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더 깊은 흥미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마음에 드는군. 역시 당신은 특별해.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김 실장에게 눈짓했다. 손님을 방으로 안내해 드려라. 서연은 김 실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다. 그녀가 안내된 방은 그녀의 아파트 전체보다 더 넓고 호화로운 스위트룸이었다. 한쪽 벽면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통유리였고 방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놓여 있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드레스룸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는 명품 옷과 구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의학 서적과 고전 소설들이 꽂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아니라 그의 소유욕과 통제력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과시였다. 김 실장이 나가고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서연은 방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불빛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저곳은 그녀가 돌아갈 수 없는 아득히 먼 풍경일 뿐이었다.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렸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그리고 그는 간수였다. 그러나 그녀는 순순히 길들여지는 포로가 되기를 거부할 것이다. 이 화려한 세장 안에서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금빛 세장 안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다. 유서연은 낯선 침대의 부드러운 감촉에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했지만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풍경이 지난밤의 일이 악몽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계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방, 욕실, 드레스룸, 모든 것이 최고급 자재와 명품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감옥의 구성품으로 보일 뿐이었다. 창문은 환기를 위해 겨우 한 뼘 정도만 열렸고 육중한 원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다. 아침 식사는 말 수가 없는 중년의 가정부가 은쟁반에 받쳐 가져왔다. 그녀는 서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맡은 임무를 수행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완벽한 고립, 권태환은 그녀의 모든 소통 경로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세상과 연결되도록 만들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권태환은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세계적인 셰프가 만든 요리,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와인, 최신 컬렉션 의상, 그녀가 좋아할 만한 희귀한 책들. 그는 부와 권력으로 그녀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이 호화로운 삶에 안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비싼 옷에는 손도 대지 않고 방에 비치된 가장 단순한 라운지웨어만을 입었다.
음식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섭취했으며 그가 제공하는 그 어떤 사치품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침묵이었다. 소리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유령처럼 존재하며 권태환이라는 인간을 무우로 취급했다. 권태환은 매일 저녁 그녀의 방을 찾았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체스 게임과도 같았다. 오늘 음식은 입에 맞았어. 그가 물으면 그녀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살아가는데 문제없습니다. 읽고 있는 책은 어떻소? 재미있나? 시간을 보내기엔 적당하군요.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감정의 동요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려는 철저하게 계산된 방어였다. 권태환은 평생 이런 종류의 인간을 상대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하거나 아첨하거나 무언가를 갈구했다. 하지만 유서연은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그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무관심은 그의 자존심에 가하는 가장 큰 모욕이자 그의 통제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어느새 위험한 호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도대체 이 여자의 내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기에 이토록 단단한 것일까? 그녀의 과거에 얽힌 트라우마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태생적으로 강인한 것인가? 그는 그녀의 머릿속을 해부해보고 싶다는 비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혔다. 한편 서연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진단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 권태환이라는 남자와 그가 만든 이 세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교대하는 경호원들의 수화 시간, 가정부들의 동선, 김 실장이 보고를 위해 펜트하우스를 방문하는 주기. 그녀는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가장 중요한 관찰 대상은 물론 권태환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가 무심코 내뱉는 말 속에서 그의 성격과 약점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 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힘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권태환은 새로운 전략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그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당신의 전문적인 조언이 좀 필요하오. 서류에는 조직원 중 한 명이 총격전에서 입은 상처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과 진료 기록이 담겨 있었다. 복잡한 골절과 신경 손상이 동반된 아주 까다로운 케이스였다. 그는 그녀의 직업적 본능을 자극하여 방어막을 허물어 보려는 속셈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의도를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환자의 차트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의사 유서연의 본능이 포로 유서연의 저항을 앞질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류를 집어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술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최선은 아니군요. 이 상태로는 신경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요. 뼈를 고정시킨 핀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졌어.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그녀는 막힘없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감금된 포로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의 외과 의사였다. 권태환은 잠시 넋을 잃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본 것 같았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탐나는 지성과 능력을 가진 한 명의 전문가. 서연은 자신의 분석을 마친 뒤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듯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쳐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그에게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은 권태환의 집착에 더욱 강하게 불을 지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몸뿐만 아니라 그녀의 그 명석한 두뇌와 꺾이지 않는 정신까지 모두 원하게 되었다. 며칠 뒤 권태환은 그녀의 의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그는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연기를 했다. 과거의 총상 부위가 덧난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 김 실장 의사를 불러 그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모두 이 연극의 관객이었다. 서연은 방 안에서 소란을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라면 의사로서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권태환은 소파에 기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짚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을 뒤집어 상태를 확인하고 청증이 없이 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대 심장 박동을 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감정도 없는 완벽하게 전문적인 움직임이었다. 몇 초간의 진단이 끝났다. 서연은 그의 몸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쇼는 끝났나요? 연기 실력이 형편없군요. 심박, 호흡, 동공반사 모두 정상이에요. 환자 놀이를 하고 싶으면 다른 의사를 찾아보세요.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순간 권태환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감히 자신의 앞에서 이런 모욕을 주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 대신 짜릿한 희열이 온몸을 감쌌다. 그의 그 어떤 계략도, 위협도, 회유도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희생자가 아니었다. 대등한 적수였다. 서연은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홀로 남은 권태환은 소파에 기대어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텅 빈 거실을 기묘하게 울렸다. 그녀를 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았다. 그는 이 지독한 심리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녀를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심리적 교착 상태가 몇 주간 이어졌다. 권태환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전쟁터였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서는 두 개의 강한 의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유서연은 여전히 침묵으로 저항했고 권태환은 그런 그녀를 무너뜨릴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은 집착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태환은 거실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다. 최근 서울 북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경쟁 조직 백호파 바이후파이에 대한 대책회의였다. 백호파의 수장인 조 회장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야심가로 호시탐탐 흑사파의 영역을 노리고 있었다. 조 회장이 최근 명동의 우리 구역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몇몇 업소들이 이미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배신자들의 명단은 확보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둬. 권태환의 예상 밖의 대답에 간부들의 얼굴에 의아한 빛이 스쳤다. 지금은 쥐를 잡을 때가 아니라 쥐구멍을 막을 때다. 조 회장이
더 이상 기어 나올 수 없도록 그의 돈줄부터 끊어버려. 권태환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언제나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전략가였다. 서연은 방 안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조직, 구역, 배신자. 그녀가 평생을 멀리했던 어둠의 세계가 바로 문 밖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들의 전쟁은 그녀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이 거대한 폭풍이 언젠가 자신이 갇힌 이 세장마저 삼켜버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격렬하게 들이닥쳤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던 순간, 굉음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일부가 산산조각 났다. 옥상 헬기장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검은 복면의 사내들이 섬광탄을 터뜨리며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완벽한 기습이었다. 철옹성 같던 펜트하우스의 보안 시스템은 내부 조력제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였다. 배고파하다. 경보음이 울리고 순식간에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권태환의 경호원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거실은 총성과 비명,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권태환 역시 소파 뒤에 몸을 숨긴 채 권총을 뽑아들고 침착하게 응사했다. 그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배신감과 서늘한 분노가 이글거렸다. 서연의 방에서도 총성이 들려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도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공포, 잊고 있던 원초적인 감정이 온몸을 지배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에서 날아온 유탄이 그녀의 방문 잠금 장치를 박살냈다. 육중한 문이 충격으로 살짝 열리며 틈이 생겼다. 자유로 향하는 길. 그녀의 뇌리에 그 단어가 스쳤다. 지금 뛰쳐나가 엘리베이터로 향한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망설였다. 거실은 여전히 교전 중이었다. 그녀는 열린 문틈으로 거실의 상황을 엿보았다. 권태환은 기둥을 엄폐물 삼아 백호파 조직원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를 노리며 또 다른 적이 다가오고 있었다. 보스, 김 실장이 외쳤지만 그는 다른 적을 상대하느라 미처 듣지 못했다. 총알이 권태환의 어깨를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가 순간적으로 휘청이며 균형을 잃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적의 칼날이 그의 복부를 향해 날아들었다. 서연의 시간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충돌했다. 탈출할 것인가? 저 문을 나서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후는 경찰에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고 어쩌면 권태환의 적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저들이 권태환의 여자를 살려둘 리 없었다. 남아서 그를 구할 것인가? 왜 자신을 감금한 남자를 히포크라테스 선서 때문인가? 아니면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권태환이 죽고 그의 조직이 무너지면 자신은 더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한 조 회장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가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는 나았다. 이 끔찍한 세장은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더 큰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방어막이기도 했다. 선택은 찰나에 이루어졌다. 서연은 방 안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해 보이는 대리석 스탠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거실로 뛰쳐나갔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권태환을 찌르려던 조직원은 등 뒤에서 나타난 그녀를 미처 보지 못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그의 머리를 스탠드로 내리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순간 거실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권태환도, 김 실장도, 백호파 조직원들도 모두 경악에 찬 눈으로 서연을 쳐다보았다. 늘 침묵 속에서 유령처럼 존재하던 얼음 같던 여자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를 지나쳐 곧장 권태환에게 다가갔다. 어깨 출혈이 심해요. 당장 압박해. 그녀의 목소리는 응급실에서 외치는 외과 의사의 목소리 그대로였다. 총성의 소음마저 뚫어버리는 냉철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녀의 등장에 당황했던 권태환의 부하들은 정신을 차리고 방역에 나섰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결국 수적으로 불리해진 백호파 조직원들은 동료의 시체를 버려둔 채 퇴각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성은 멎었다. 펜트하우스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변해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과 탄피, 핏자국이 화려했던 인테리어를 뒤덮고 있었다. 권태환은 총알이 박힌 벽에 기댄 채 피를 흘리는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자신 앞에 선 유서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단순한 소유욕이나 흥미가 아니었다. 충격, 불신, 그리고 경외감에 가까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찢어진 커튼 자락을 손으로 뜯어내 즉석에서 지혈대를 만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집중력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운명을 다시 한번 그와 엮어버렸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감금한 자와 감금된 자의 관계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방정식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총성이 멎은 펜트하우스는 전쟁의 상흔으로 가득했다. 김 실장은 부상당한 조직원들을 챙기고 침입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며 사태를 수습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권태환의 서재는 임시 수술실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권태환의 어깨에 박힌 총알을 제거하고 있었다. 전문적인 수술 도구는 없었지만 그녀는 위스키로 소독한 나이프와 핀셋을 이용해 신기에 가까운 솜씨로 총알을 빼내고 상처를 봉합했다. 그녀의 임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끝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권태환은 마취도 없이 생사를 꿰매는 고통을 신음 한 번 없이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치료하는 여자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를 향한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집중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구했다.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전쟁터에 뛰어들어 그의 목숨을 구했다. 왜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남았소. 치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권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의문이 담겨 있었다. 도망칠 기회였을 텐데. 서연은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내가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적들이 권태환의 여자를 곱게 살려뒀을까요? 당신의 죽음은 내게 자유가 아니라 더 끔찍한 지옥의 시작일 수 있었으니까. 이건 당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지. 그것은 권태환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다. 충성, 연민, 혹은 애정.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감정을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지독할 정도로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랬기에 그는 그녀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였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권태환은 더 이상 그녀를 소유물이나 애완동물처럼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존중,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더 넓고 전망 좋은 스위트룸으로 옮기게 했다. 물론 여전히 출구는 봉쇄되어 있었지만 펜트하우스 내에서는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그는 이제 시시콜콜한 심리게임 대신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의학적 자문이었지만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갔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권태환은 서재에서 김 실장과 함께 이번 습격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조직도, 용의자들의 사진, 보안 시스템 설계도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은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보안팀장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동선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심증은 확실합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권태환의 약과 갈아줄 붕대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무심코 훑어보았다. 폭력과 의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세계는 모든 것을 논리와 데이터로 분석하는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재무보고서로 보이는 서류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그녀가 가리킨 사람은 조직의 회계를 담당하는 박 이사였다. 온화한 인상에 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던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인물이었다. 박 이사요, 왜 그러시오? 최근 3개월간 그의 아내 명의로 된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여러 차례 해외로 빠져나갔군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날짜도 불규칙적입니다. 마치 도박빚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권태환과 김 실장의 시선이 동시에 서류에 꽂혔다. 그들은 늘 배신자를 힘과 서열의 관점에서만 찾으려 했다. 하지만 서열은 마치 환자의 차트에서 병의 근원을 찾아내듯 돈의 흐름이라는 데이터 속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이다. 당신들은 으르렁거리는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있지만 진짜 배신자는 풀숲에 숨어있는 뱀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자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자가 배신하는 법이죠. 그녀의 분석은 감정 없이 차가웠지만 그 논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권태환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관점은 완전히 새로웠다. 그는 의사로서의 그녀가 아닌 분석가로서의 그녀에게서 전율을 느꼈다. 김 실장, 당장 박 이사의 뒷조사를 해봐. 샅샅이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조용히 서재를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다음 수를 두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기회였다. 수동적인 포로에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플레이어로 올라설 기회. 그녀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권태환을 돌아보았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나는 당신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한 의지가 실렸다. 만약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를 애완동물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우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협상이었다. 권태환은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불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파트너라, 좋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인다면. 기꺼이. 결과는 서연의 예상대로였다. 김 실장의 조사를 통해 박 이사가 거액의 도박빚 때문에 백호파 조 회장에게 매수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가 펜트하우스에 보안 시스템 정보를 넘긴 대가로 조 회장은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배신자의 처리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다. 그날 밤
권태환은 서연의 방을 다시 찾았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성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그녀 앞의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거기에는 백호파와 조 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조 회장은 스스로를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권태환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 호랑이의 발톱을 뽑고 이빨을 부러뜨릴 방법을 알려주시오. 유 선생, 서연은 말없이 서류철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다. 권태환의 전략가이자 그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목숨과 자유라는 가장 큰 판돈을 걸고 기꺼이 퀸의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권태환의 서재는 이제 완벽한 전쟁 지휘 본부가 되어 있었다. 어지럽게 널려있던 서류들은 유서연의 손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벽에는 서울과 인천의 지도, 백호파의 조직도와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가 일목요연하게 붙어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시가향 대신 짙은 커피향과 긴장감이 감돌았다. 권태환이 구상한 방역계획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 백호파의 핵심 거점을 타격하고 조 회장의 오른팔을 암살하며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그가 지금껏 살아온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붉은 펜으로 조 회장의 자금 흐름도를 가리켰다. 이건 증상에 대한 치료일 뿐 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수술 계획을 설명하는 외과 의사처럼 냉정하고 단호했다. 조 회장이라는 종양은 팔다리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날 겁니다. 더 악성으로 변해서 이 종양을 죽이려면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부터 차단해야 해요. 그리고 종양의 핵을 직접 타격해야 합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조 회장의 수많은 사업체들은 대부분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의 진짜 돈줄, 즉 조직을 움직이는 심장은 인천항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대한 밀수 사업이었다. 합법적인 물류회사로 위장한 그곳이 바로 조 회장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서연은 새로운 작전 계획을 펼쳐보였다. 그것은 권태환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지독하게 교활하고 정교한 계획이었다. 첫째, 성동격서 대행동 지시 서울 시내에 있는 백호파의 멜키의 유흥업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소란을 피운다. 마치 흑사파가 길거리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조 회장의 오만함을 자극하고 그의 주력 병력을 서울에 묶어두는 미끼였다. 그의 시선을 서울로 돌린 사이 진짜 목표인 인천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전략. 둘째, EJ, EE즈이. 조 회장의 가장 큰 파트너인 중국 삼합회와의 관계를 이간질한다. 해커를 동원해 물류회사의 장부를 조작하고 조 회장이 삼합회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 꾸민다. 뱀의 독은 그 뱀의 심장에 다시 주입할 때 가장 치명적인 법이었다. 셋째, 외과수술식 타격. 조 회장이 파트너의 의심과 서울의 소란에 정신이 팔린 사이 최정의 요원들이 인천의 물류회사를 급습한다.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밀수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 확보다. 그리고 그 증거를 부패하지 않은 세관 고위직에게 익명으로 제보한다. 법의 힘과 옛 동료의 칼이 스스로 조 회장의 제국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가장 완벽한 제거 계획. 권태환은 서연의 계획을 듣는 내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명예도, 정면 대결도 없는 오직 효율성과 파괴력만을 극대화한 전략. 그것은 무서웠지만 동시에 완벽했다. 그는 이 차가운 지성 앞에서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조직 전체의 운명을 감금했던 이 여자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다. 작전은
독사 두셰의 역류라는 암호명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며칠 후 서울 강북의 밤거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백호파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과 유흥업소들에서 연이어 방화와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언론은 조직폭력배들의 세력 다툼이 다시 시작되었다며 연일 보도했다. 서연의 예측대로 조 회장은 이것을 권태환의 발악이라 판단하고 비웃었다. 그는 자신의 주력 부대를 서울에 집결시키며 흑사파를 지도해서 완전히 지워버릴 준비를 했다. 그 사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는 김 실장이 서연의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최고의 해커들이 동원되어 백호파의 물류회사 서버에 침투했다. 숫자들이 조작되고 배송 기록이 뒤바뀌었다. 조 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심장에 독이 주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마침내 조 회장의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바다 건너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조작된 장부를 받아본 삼합회는 조 회장이 자신들을 속이고 거액을 횡령했다고 확신했다. 조 회장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신뢰는 깨진 뒤였다. 그는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다. 작전 개시일 밤 권태환은 직접 최정계 요원 후반명을 이끌고 인천으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관제탑이 되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인천항 주변의 CCTV와 요원들의 바디캠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서연은 헤드셋을 쓴 채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지휘했다. 알파팀, 3번 창고 진입로 확보, 브라보팀, 통신실을 먼저 제압해. 그녀는 마치 수술실에서 어시스턴트에게 지시를 내리듯 정확하고 간결하게 명령을 내렸다. 인천항의 물류 창고에 대한 급습은 유령처럼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격렬한 총격전은 없었다. 권태환의 요원들은 소음기를 낀 총으로 경비들을 제압하고 목표 지점인 중앙 서버실과 회계 사무실로 침투했다. 그들은 서연이 지시한 대로 밀수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경쟁 삼합회의 마약을 현장에 몰래 뿌려두는 것까지 잊지 않았다. 모든 임무는 단 15분 만에 끝났다. 요원들이 철수하고 곧이어 인천 세관의 비리 제보센터로 익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렸다. 동이틀 무렵 권태환은 먼동의 희미한 빛을 뚫고 펜트하우스로 복귀했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은 승리자의 빛으로 번뜩였다. 서재에 들어서자 서연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샘 작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용한 동지애와도 같은 기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침 뉴스는 그들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었다. 인천 세관, 사상 최대 규모의 밀수 조직 적발, 유력 조폭 개입 정황, 수사 확대. 뉴스 화면에는 조 회장의 물류회사가 세관 수사관들에게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다. 삼합회는 공식적으로 조 회장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고 그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백호파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전투도 없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권태환은 뉴스를 보는 서연의 평온한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감정이 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를 정복하고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녀의 지성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그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갈망이 더해졌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침실에 가둬두고 싶지 않았다. 이 전쟁터와 같은 자신의 세상에서 늘 곁에 두고 함께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그 어떤 적보다도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백호파가 무너진 후 펜트하우스에는 잠시 동안 거짓된 평화가 찾아왔다. 흑사파는 경쟁 조직의 잔해를 흡수하며 서울의 밤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권태환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권력의 판도가 아닌 펜트하우스의 서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감금된 자와 감시하는 자의 공간이 아니었다. 왕과 그의 유일한 조언자가 마주 앉는 비밀스러운 내각 회의실에 가까웠다. 권태환은 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세한 부분까지 그녀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업 계획, 조직 내부의 문제, 심지어 정관계 인사들과의 은밀한 거래까지. 그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과 예측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 서연은 여전히 선을 그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기묘한 안정감을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그녀의 지성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전략회의를 빙자한 그들의 대화는 종종 한밤중까지 이어졌다. 어느 날 밤 권태환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불쑥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판자촌에서 태어나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 주먹을 쥐어야 했던 어린 시절,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첫사랑,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괴물이 되기로 결심했던 순간까지. 그것은 그녀의 내면을 보기 위한 또 한 번의 시도이자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드러내는 진정한 약점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분석하고 그의 행동 패턴의 근원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동정이나 연민은 위험한 감정이었다. 그녀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자유였고 그 목표를 위해 감정적 연결은 가장 큰 장애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그들만의 세계 안에서 기묘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폭풍이 잉태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정의로운 검사라는 가면 뒤에 탐욕스러운 상어의 본성을 숨긴 최민준 검사는 부서진 백호파의 계좌 내역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조 회장은 그의 가장 큰 돈줄 중 하나였다. 그가 무너지면서 최 검사의 비자금, 파이프라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태환이라. 최민주는 흑사파 관련 파일을 검토하며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는 그동안 흑사파와 백호파 양쪽 모두에게서 뇌물을 받으며 두 조직의 세력 균형을 교묘하게 조종해왔다. 하지만 이제 균형은 깨졌다. 서울의 밤은 권태환이라는 단 하나의 절대 권력 아래 통합되었다. 통제하기 힘든 거대 조직은 그에게 있어 골칫덩어리일 뿐이었다. 게다가 권태환은 최민준 자신의 비리 사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이제 청소할 때가 됐군.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조직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 목표는 단 하나. 흑사파의 완전한 와해. 그렇게만 된다면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거대 조폭을 소탕한 영웅 검사라는 타이틀을 얻어 더 높은 권력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법이라는 이름의 공격은 총성 없이, 하지만 훨씬 더 치명적으로 시작되었다. 흑사파와 관련된 합법적인 사업체들에 대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와 행정감사가 시작되었다. 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제2금융권 회사들은 자금 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계좌가 동결되었다. 권태환의 돈줄이 사방에서 막히기 시작했다. 처음에 권태환과 김 실장은 이것을 더 큰 뇌물을 요구하기 위한 검찰의 흔한 길들이기 수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검찰 내의 연락책들과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았다. 두꺼운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 상황의 심각성을 먼저 깨달은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흑사파의 자금 흐름 보고서와 압수수색 영장들의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건 돈을 달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서재에 모인 권태환과 간부들 앞에서 그녀가 말했다. 이건 포위 공격이에요. 동맥을 하나씩 끊어서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수술이라고요. 목적은 돈이 아니라 당신들의 완전한 박멸입니다. 그녀의 말에 서재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최민준 검사의 결정타는 그들이 미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다. 그는 권태환과 서연이 터뜨렸던 인천항 밀수 사건을 자신의 가장 큰 공적으로 포장했다.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대한민국 최대의 밀수 조직을 소탕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증거를 조작했다. 압수한 밀수장부의 일부를 교묘하게 편집하고 붙잡힌 백호파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미끼로 거짓 증언을 받아냈다. 인천항 밀수 사건의 진짜 배후는 바로 흑사파의 보스 권태환이라는 시나리오를 완성한 것이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대형 TV 화면에 속보가 떴다. 검찰 국제밀수 조직 배후로 흑사파 보스 권태환 지목. 전국의 공개 수배, 화면 가득 권태환의 얼굴 사진과 함께 지명수배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들이 승리를 위해 던졌던 카드가 이제 자신들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권태환은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거리의 제왕이었지만 법과 여론이라는 거대한 무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하세계의 권력은 이 새로운 종류의 전쟁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게임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어둠 속의 암살자가 아니라 국가 권력 전체에게 쫓기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구석에 몰렸고 그의 여왕은 그와 함께 이 무너져 내리는 성에 갇혀버렸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외부와 단절된 첨단 요새이자 포위된 성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권태환을 희대의 범죄자로 몰아세웠고 검찰의 수사망은 거미줄처럼 흑사파의 숨통을 조여왔다. 핵심 간부들이 하나둘씩 체포되고 자금줄은 모두 막혔다. 권태환은 도간에 든 쥐였다.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그는 점점 더 난폭해졌다. 평생을 지배해온 공격적인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증인들을 제거하고 검찰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릴 기세였다. 그것은 그가 아는 유일한 싸움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서재 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총구로 국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거짓말은 총알로 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들의 방식대로, 즉 여론과 법의 무대로 싸우는 순간 당신은 무조건 패배해 그를 잡으려면 그가 사는 곳, 즉 어둠 속에서 싸워야만 해요. 그녀의 말은 권태환의 들끓던 분노를 잠재웠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혼돈 속에서 가장 명확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은 최민준 검사가 부패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 치밀한 자였다. 서연은 깨달았다. 권태환의 밀수 혐의에 대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미 여론과 증거는 조작된 상태였다. 유일한 길은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 즉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의 신뢰도를 완벽하게 파괴하여 이 수사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었다. 최민준의 비리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 펜트하우스에 갇혀 지내며 무심코 들었던 권태환의 통화들, 그가 중얼거렸던 이름들, 특히 그가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령 계좌, 장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최민준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기록도 분명 그 안에 있을 터였다.
문제는 그 장부가 실물 형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조직의 모든 비밀이 담긴 그 파일은 철저하게 암호화되어 있었고, 유일하게 접근 권한을 가졌던 회계 담당 박 이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백업 서버는 어디에 있죠? 서연의 질문에 권태환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그걸, 당신은 모든 것에 보험을 들어두는 사람이니까. 그런 중요한 파일을 원본 하나만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권태환은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마지막 패였다. 백업 서버는 흑사파가 초창기에 사용했던, 지금은 폐쇄된 강남의 한 유흥업소 지하 비밀 금고에 있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검찰의 감시망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는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마지막 도박을 설계했다. 미끼가 필요해요. 당신이라는 가장 큰 미끼. 그녀의 계획은 이러했다. 권태환이 일부러 경기도 외곽의 한 별장에 모습을 드러낸다. 검찰에 익명의 제보를 흘려 최민준의 모든 수사력을 그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세기의 체포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민준은 언론과 함께 반드시 현장에 나타날 터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 별장으로 쏠린 사이 김 실장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팀이 강남의 서버 위치로 침투해 하드디스크를 빼낸다. 그리고 서연 자신은 제3의 안전가옥에서 파일을 해독할 준비를 한다. 그녀는 과거 권태환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무심코 내뱉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와 관련된 숫자를 기억해냈다. 그것이 암호의 일부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였다. 실패는 곧 모두의 파멸을 의미했다. 작전은 다음 날 새벽에 시작되었다. 권태환이 경기도 별장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가자 최민준 검사가 이끄는 수사팀과 경찰 특공대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다. 한적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최민준은 카메라 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직접 작전을 지휘하며 자신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낡은 상가 건물, 김 실장과 그림자 같은 요원 2명이 하수구를 통해 지하로 침투하고 있었다. 겹겹의 보안 장치를 해제하고 낡은 금고를 열어 마침내 손에 넣은 하드디스크. 그들은 검찰의 포위망을 뚫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서연이 기다리는 허름한 오피스텔로 향했다. 서연은 노트북 앞에서 초조하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드디스크를 건네받자마자 그녀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 체계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권태환이 말했던 그 날짜를 입력했다. 접근이 거부되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야. 그의 심리를 읽어야 해. 그녀는 눈을 감고 권태환이라는 인간을 분석했다. 그의 오만함, 그의 과거, 그의 상처, 그 날짜는 그에게 영광의 날인 동시에 가장 큰 아픔을 겪은 날이었다. 영광과 아픔의 조합. 그녀는 날짜를 역순으로 그리고 특정 숫자를 조합하여 다시 입력했다. 한편 경기도의 별장에서는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권태환은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다. 최민준의 특공대가 마침내 마지막 방어선을 뚫고 그의 앞까지 들이닥쳤다. 권태환 대한민국 검사의 이름으로 널 체포한다. 최민준이 승리에 도취된 목소리로 외치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다. 삐릭, 삐릭, 삐릭. 현장에 있던 모든 기자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긴급 속보 알림이었다. 그리고 그 알림을 확인한 기자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단독 현직 특수부 검사. 조폭에게 수년간 거액의 뇌물수수, 비밀 장부 입수. 그들의 휴대폰 화면에는
최민준 검사가 흑사파와 백호파 양쪽 모두에게서 받아온 뇌물의 상세 내역과 계좌 번호, 접대 날짜까지 담긴 파일이 떠 있었다. 서연이 마침내 암호를 풀어낸 것이다. 그녀는 파일을 복원하자마자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의 이메일로 그것을 전송했다. 최민준의 의기양양했던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을 향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가 이제는 경멸과 의혹의 눈초리가 되어 자신을 꿰뚫고 있었다.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이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오피스텔 안에서 유서연은 노트북 화면에 뜨는 속보들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체크메이트, 이 지독한 게임의 승자는 바로 그녀였다. 최민준 검사의 비밀 장부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영웅 검사는 하루아침에 부패 검사로 추락했고 그가 진행하던 모든 수사는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권태환을 체포하려던 현장에서 거꾸로 체포당하는 최민준의 초라한 모습으로 옮겨갔다. 대혼란 속에서 권태환은 유령처럼 사라졌다. 검찰과 경찰의 포위망은 무너졌고 그를 쫓던 사냥개들은 방향을 잃었다. 모든 것이 서연의 계획대로였다. 안전가옥인 오피스텔에서 서연은 담담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소지품 몇 개를 챙겼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고 약속대로 조용한 곳으로 사라져 자유를 되찾을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과 달리 권태환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김 실장만을 대동한 채 그녀가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힘의 균형은 그녀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지하 세계의 제왕이 아니었다. 승리했지만 모든 것을 잃은 패잔병처럼 지치고 허무해 보였다. 그는 서연을 무너뜨리고 소유하려 했지만 역으로 그녀에게 구원받았고 그녀로 인해 자신의 세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위스키도 시가도 없이 그저 텅 빈 손으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이 이겼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고 싶었지만 결국 당신이 나를 바꿔버렸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평생 누구에게도 보인 적 없는 진솔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와 함께 떠납시다. 세상 끝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요. 당신만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자 마지막 제안이었다. 그를 구원한 여왕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고 싶다는 한 남자의 애원이었다. 그의 제안에 서연의 마음 한구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와 함께 겪었던 지독한 시간들, 그 안에서 피어난 기묘한 유대감. 하지만 그녀는 의사였다. 병의 근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권태환 씨, 당신은 질병이에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진단을 내렸다. 나는 최민준이라는 급성 증상을 치료했을 뿐. 당신이라는 만성 질환 자체를 고친 게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병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원했던 건 언제나 자유였어요. 더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예견된 것이었지만 권태환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그녀를 진정으로 갖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완벽하게 놓아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를 안전하게 놓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에 속한 그 누구도 다시는 그녀를 찾아내거나 위협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타적인 마지막 전략을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권태환은 김 실장을 통해 새로 임명된 특수부 부장검색에 메시지를 전달했다. 자신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자수하겠다는 것. 밀수 혐의는 벗었지만 폭행, 불법 사업 운영 등 자신의 진짜 범죄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흑사파의 모든 조직원 명단과 자금줄, 범죄 증거들을 넘겨 자신의 손으로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키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조건은 단 하나였다. 이 모든 사건의 기록에서 유서연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삭제해 주시오. 그녀는 내게 납치된 완벽한 피해자였을 뿐 어떤 일에도 연루되지 않았소. 그녀에게 새로운 신분과 완벽한 면책권을 보장해 주시오.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후 몇 달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검사 게이트와 흑사파와의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최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권태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십 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밤을 지배했던 거대 범죄 조직 흑사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남쪽의 항구 도시 부산,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작은 동네 병원. 한서아라는 새로운 이름의 의사가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에 까진 무릎을 치료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울에 있을 때의 날카롭고 차가운 긴장감 대신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유서연, 아니 한서아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이제 다 나았네 뚝.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해맑게 웃었다. 아이의 엄마가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진료실을 나섰다. 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진료실 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두운 골목길에 피비린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던 펜트하우스. 그리고 자신을 지독하게 탐했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되돌려준 한 남자의 강렬한 눈빛이 희미한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자유로웠다. 하지만 그 지독했던 시간의 흔적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기억을 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 살아갈 것이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 고요한 아침이 밝아온 것이었다.